생애는 방한지라. 조금이라도 관계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라고 부르고, 속된 사람은 미두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간판은 군산 미곡 취급소라고 써붙인 도박장이다. 집이야 낡은 목재 2층으로 홉수룩하니 보잘것없어도 이곳이 군산의 심장이면은 갈 데가 없다. 이곳에서 아무리 돈을 잃고 바가지를 차게 되었어도 겨우 선창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가서 강물에다가 눈물이나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고작이다. 금강은 백제가 망하는 날부터 숙명적으로 눈물을 받아 먹으라는 팔자였던 모양이다. 어찌되었든지 미두장이가 울기는 잘한다. 옛날에 축현역 시방은 상인천역 앞에 있던 연못은 미두장이의 눈물로 물이 기었다고 이르는 말이 있었다. 망건쓴 촌새님이 도무지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살림이 요모조모로 오그라들라치면 초조한 끝에 허욕을 낸다. 허욕 끝에는 요새로 친다면 마지막 남은 전장을 올려다 바치던지 좀 똑똑하다는 축이 일확천금의 큰 뜻을 품고 인천으로 쫓아온다. 와서는 각각 미천을 홀라당 붙여버리고 맨손으로 돌아선다. 그들이야 항우 같은 장사가 아닌지라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은 있지만 오강 아닌 축현역에 당도하면 그래도 슬픔이 솟아난다. 차 시간도 기다릴 겸 연못가로 나와 앉아 눈물을 흘린다. 한 사람이 그래, 두 사람이 그래,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몇 해를 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연못의 물은 봉봉하게 찼다는 김삿갓 같은 이야기다. 오늘이 5월로 들어서 둘째 번 월요일이라 이번 주일의 첫 장이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입회가 다소간 긴장되겠지만 절기가 그런 절기라서 그런지 볼성없이 쓸쓸하다. 그중 큰 매매라는 게 기지개를 써서 500석 아니면 1000석짜리요 모두가 100석 200석짜리 잔챙이 위두꾼들만 엉켜서 옴딱옴딱한다. 그러니까 살인 강도나 옛날 같으면 권총 사건 같은 것이 생기기를 바라듯이 김해 평야의 익은 벼에 우박이 쏟아지기를 바라고 돌아 빠지기를 바란다. 아래층 장에서는 각기 중매점으로부터 온 두 사람씩 중매인들과 중매점에서 한 사람씩 온 심부름들까지 한 40명이나 대기하듯 모였었다. 이 사람들이 그중에는 구경꾼이나 하박꾼들도 섞여 했지만 거의 미두장 손님들이다. 일부러 골라놓은 듯이 형형색색이다. 조선옷, 양복, 콩솜에 달린 옷, 늙은이, 젊은이, 큰 키, 작은 키, 수염난 사람, 이발 안 한 사람,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이러하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한 사람 몫의 사람 저들이요 제각기 김가, 이가, 나카무라, 최가 등속인 노름꾼들이다. 그러나 본래 큰손이라고 몇천석 몇만석씩 크게 하는 축들은 제 집에다 전화를 매놓고 앉아 시세를 연신 알아보면서 5천석을 팔아라, 만석을 사라 이렇게 해먹지 그들 자신이 미두장에 나오는 법이 없다. 그런 만큼 그들은 미두장에 골이 박혀 시세를 보는 눈이 날카롭고 담보는 그것만 돈 떨어지자 입맛이 난다는 푼수로 부러진 상태를 가지고 백전노절도
큰 싸움에는 나서는 재주가 없다.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친다. 대체 이 사람이 쳐든 손은 언뜻 아무렇게나 쳐든 것 같아도 실상인즉 대단히 기묘하고 복잡함이 있다. 엄지손가락과 식지는 접어두고 중지와 무명지와 새끼손가락 3개만 펴서 손바닥은 바깥으로 돌린다. 이 매매가 성립이 되자면 누구나 사고 싶은 사람 응하고 나서야 한다. 장내는 조금 동요가 되다가 다시 조용하고 2층에서는 담배 연기만 풀풀 올라온다. 그래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걸로 매매가 성립되지 못한다. 판 사람들은 턱을 내밀고서 만족하고 산 사람들은 턱을 오므리고서 시추름하고 이것은 천하에도 2가지밖에는 없는 노름꾼의 표정이다. 이처럼 시세가 떨어지자 태수의 친구여 중매점의 중매인인 꼽주 형보는 팽팽한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손에 쥔 금줄표를 활활 넘겨본다. 사각 안에다가 영서로 K자를 넣는 것이 태수의 마크다. 60원 보증금에 600원의 천석을 산 것인데 이제 앞으로 1점만 더 떨어져서 29원 18점까지만 가면 보증금으로 들여놓은 600원은 수수료까지 쳐서 한 푼도 남지 않게 없어져 버린다. 형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곱사등을 내두르고 아기작 전화통 앞으로 가더니 옆 사람들의 눈치를 슬슬 살펴가면서 대륙은행 분산 지점에 전한 태수한테 기별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행원으로 미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군다나 모범 행원이라는 고태수로서는 그런 소문을 은행에서 알게 되기에 서로 조심한다. 발각되는 날이면 일이 재미가 적은 터라 이러한 전화는 건다고 받지도 않는다. 은행 분산지점 당자기의 청구 안에 앉은 고태수. 그는 어제 밤새워 먹은 숙취로 골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속이 메스꺼운 것을 겨우 참고 시간 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손목시계를 연신 들여다보고는 하품을 씹어 삼키고 하는 참인데 마침 급사아이가 와서 전화가 왔다고 일러준다. 태수가 전화통 앞으로 가서 네 하고 나른하게 대답한다. 날쌔 나야. 묻지 않아도 형보다. 태수는 혹시 시세가 올랐다는 기별했으면 하고 은근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 그래? 빠개졌네 빠개졌어. 8전인데 끊어버리세. 글쎄 글쎄고 개살구고 이대로 10점만 더 떨어지면 밑바닥이야. 알아들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래? 태수는 지금 그것을 끊는데도 돈이래야 50원밖에 남지 않는 것을 그러고 저러고 하기가 도무지 마음에 내키지를 않았다. 애초에 돈 1,000원이나 먹을까 하고 그래서 발등에 당장 떨어지는 굴이나 끌까 하고 시세가 마침 좋을 듯해서 쌀을 들였는데 1,000원을 먹기는 고사하고 본전 600원이 다 날아남 판이니 깨끗이 밑창을 보게 될 것이지 그까지 50원쯤 시방 이판의 대수가 아니었다. 그러지 말게. 시끄린 대로 해. 미두랑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니까. 긴 소리 듣기 싫어. 그만해두고 내가 어제 맡긴 것 있지? 형보는 어제 저녁 때 태수한테서 액면 200원짜리 당저수표 한 장을 받았었다. 지출이는 백석이라고 하는 고리 대금업자요. 은행은 태수가 있는 대륙은행 분산지점이다. 형보는 가끔 태수한테서 이러한 부탁을 받는다. 내일 해달라더니 아냐 오늘로. 태수는 전화를 끊고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털썩 걸터앉는다. 이제는
마지막 여망이 그쳐버리고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되었다. 그날 태수는 형보가 있는 중매점에 60원 보증금으로 600원을 내고 쌀 1000석을 샀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인데 30원 17전으로 장이 서서 이렇게 폭폭 솟아올라갔다. 이 기별을 받은 태수는 마침 기회가 좋은 듯 싶어 다음 5절에 사달라고 일렀다. 형보는 위태하다고 말렸으나 태수의 생각에는 그놈이 그대로 이런 때를 무찌르고도 앞으로 100점은 무난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때 날이 마침 가물었으므로 모낼 시기를 앞두고 있었으니 매우 속된 관찰이요. 더욱이 100점이 오를 것을 예상한 것은 터무니없는 제 욕심이었다. 5절에 45전에 샀네. 그렇지만 나는 모르니 알아서 차려서 하게. 태수는 그날 1시까지 은행 일을 마치고 나와서 알아보니까 그놈 60전에 49전을 설정으로 시세는 도로 떨어져 공에 46전이었다. 그래도 태수는 약간의 반동이거니 하고 안심했었다. 그러나 그 뒤로 시세는 태수를 조롱하듯이 촘촘히 떨어지다가 오늘 와서는 마침내 30원대를 무너뜨리고 밑바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은행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웬 남모를 사람이 아까 형도와 이야기하던 수표를 가지고 돈을 찾으러 왔다. 형도는 태수의 이 심부름을 가끔 해주기는 해도 제 몸을 살리느라고 언제든지 한 다리를 놓지 제가 직접 오는 법이 없다. 태수는 들이미는 대로 수표를 받아 장부에 기입하고 현금계로 넘긴다. 필적이며 그 밖에 조사 대조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태수 제 손으로 만들어낸 백석의 수표이다. 이어 시간이 다 되자 태수는 업무를 걷어치우고 은행을 나섰다. 그는 걱정이 애를 못새겨 짜증이 났다. 걱정하면 소용있나? 여차하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는 혼잣말로 씹어뱉는 것이다. 그는 일을 저지른 후로 요즘에 와서는 늘 이런 마음을 먹는다. 그러고 나면 걱정이 되고 속 답답하던 것이 후련해지곤 한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재정의 파탄으로 남의 돈에 손을 대었었다. 그는 상남범 경성에 있는 본점으로부터 이곳 군산지점으로 정근해 오면서부터 주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얼굴 생긴 것도 매처럼하고 5년 중에 그가 서울서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집안은 천석하는 과부의 외아들이고 놀기 심심하니까 은행에 들어갔던 게 이곳 지점까지 정근이 되어 내려왔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그러한 집 차제로 그럴듯하게 그의 노는 모양도 허벅지고 돈 아까운 줄 몰랐다. 그러던 결과 반년 남짓해서 60원의 월급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게 빚이 모가지까지 찼다. 이러한 경우를 임시로 메우기에 태수의 자리는 안팎으로 좋았다. 지점장의 신임은 두텁고 은행 내정에는 통달해서 앉은 자리가 당좌게다. 그래서 작년 겨울 백석이라는 대부업자의 수표책을 만들어 쓰는 것으로서 그의 사기와 횡령이라는 첫 출발이었다. 큰 대금업자이고 예금한 금액이 많고 은행으로 들이고 내고 하기를 자주 하는 예금주들은 액면이 크지 않은 위조수표가 자기네 모르게 몇 장 은행으로 들어가서 맞지 않더라도 금방 눈에 띄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위조수표가 은행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할 당장에서 그냥 넘기면 일은 무사하다. 태수는 그 묘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은행에서 수표책을 빼내오고 백석에 도장을 새기고 글씨를 본받아 백석 자신이 발행한 수표와 언뜻
달라 보이지 않은 것을 만들기에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놈을 믿는 친구라는 형보더러 찾아달라고 맡기고 그럴라치면 형보는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 은행으로 찾으러 보낸다. 은행에서는 태수가 그것을 어여시 받아서 창고에 기입하고 현금계로 넘기고 현금계에서는 아무 의심도 없이 돈을 내주고 그 돈이 조금 후에는 형보의 손을 거쳐 태수에게로 들어온다. 그 액수인 3,300원은 형보가 심부름해 줄 때마다 얼마씩 떼어쓴 400원 요리집과 기생한테 준 돈과 미두미천으로 다 먹혀버렸다. 이 짓을 해놓았으니 늘 살얼음판을 밟는 듯이 마음이 위태위태한 판인데 지나간 4월 초순부터 그 백석과 은행 사이에 사소한 일로 갈등이 나서 백석이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니 어쩌리 하는 소문이 들렸다. 만약 그러는 날이면 예금한 것을 한꺼번에 모조리 찾아갈 것이요 따라서 태수가 손댄 3,300원이 드러날 것이다. 동시에 그날이 태수는 끝장을 보는 날이다. 어디로 도망을 가거나 또 늘 입버릇처럼 뇌던 자살을 하거나 두 가지 외에는 별 수가 없었다. 소문대로 그가 천석 추수하는 과부의 아들이기만 하면야 모면할 도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 낭설이다. 그의 편모는 지금 서울 아현동 구석 남의 집 단칸 새방에서 아들 태수가 15원씩 보내주는 것으로 연명해 가고 있다. 태수의 모친은 중년 과부로 남의 집에서 바느질품, 빨래품 소중한 외아들 태수를 근근히 보통학교까지만은 졸업시켰다. 생각 같아서는 더 높은 학교라도 들여보내겠지만 늙어가는 과부의 맨손으로는 힘이 살할 수가 없어서 태수는 보통학교를 마치던 길 대륙은행의 급사로 뽑혀 들어갔다. 그는 낮에는 은행에서 심부름하고 밤으로 다른 부지런한 동무들과 야간학교를 다녀 울종 상업학교 하나를 졸업했다. 아이가 우선 외모가 똑똑하고 하는 짓이 영리하고 그리고 울종이나마 학교의 이력과 여러 해 은행에서 치러낸 경력과 또 과장의 눈에 둔 덕으로 21살 되던 해 행원으로 승진했었다. 본점에서 꼬박 2년 동안 지냈다. 그동안 태수를 총애하던 과장은 태수가 소위 급사에서 올라온 아이라서 아무래도 다른 동무들한테 한풀 꺾이는 것을 애석히 생각해서 기회를 보다가 작년 봄에 이 군산 지점으로 정근을 시켜 주었다. 태수도 서울 본점에 있는 동안은 달 잡을 데 없는 모범 행원이었다. 주색을 상가하고 사무에는 능숙하고 사람됨이 영리하고 젊은이답지 않게 착실했었다. 그러나 주색을 조심했던 그가 급사였기 때문이지 상가하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이 군산 지점으로 내려와서 길을 딱 펴고 지내게 되자 지금까지는 금했던 흥미의 대상인 유인가 계집의 세계로 맨 먼저 끌려 들어갔다. 그는 마치 아이들이 못 보던 사탕을 손에 닿는 대로 쥐고 먹듯이 방탕을 거듭거듭 집어먹었다. 그동안 백석이 말썽 부리던 것이 뜸했었지만 다른 은행으로 거처를 옮기는 눈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우선 위급을 면한 것이지 아무래도 받아놓은 밥상인 것을 언제 어느 구석에서 뒤집힐지 한 시인들 앞니를 안심할 수가 없다. 태수는 거리로 나와서 어디로 갈까 하고 잠깐 망설인다. 군산에는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순수한 찻집이 없어서 소용없으니 그냥 성창이나 공원으로 보낼까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어제 밤새워 술을 먹은 몸이 고단해서 내키지를 않는다. 그러다가 문득
제중당으로 초봉이나 만나보러 갈까 생각해본다. 어제 낮에 들렸더니 오전번 전할 때 말대로 알기는 알겠는데 얼굴이 빨개서 대응하는 것이 달랐고 그것이 태수한테는 퍽 유쾌했다. 태수는 초봉을 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저절로 입이 벙긋벙긋 벌어진다. 그는 초봉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도 견딜 수 없이 기쁘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봉과 결혼이나 해서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좋으니 재미 보기가 마지막 소원이요. 그런 다음에는 이 세상 아무 것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을 것 같았다. 태수는 발길이 절로 정거장 쪽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바로 어제 은단과 포마드를 사왔는데 오늘 또 채신머리 없이 가고 보면 초봉이라도 속을 들여다보고 추근추근하다고 불쾌하게 여길 듯 싶어 재미가 덜할 것 같았다. 태수는 섭섭하나마 가던 발길을 돌려 계복동으로 들어선다. 계복동 초입에 있는 행화의 집은 아무라도 들어오라는 듯이 대문이 활짝 열려있다. 태수는 대문간으로 들어서면서 지금 초봉에게 이렇게 임의롭게 다닌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안방에서는 행아가 흥얼거리는 목소리로 부르던 육자배기를 귀곡성을 질러 울렸다. 없는 시름이라도 절로 솟아나게 끝을 듬뿍 하염없이 후린다. 태수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앉아있던 형보가 말했다. 행아, 미안하지만 건너방으로 잠깐만 가서 있게. 경대 앞에서 눈썹을 만지고 있던 행아가 수건을 집어들고 일어선다. 나도 세수하러 나가려던 참이요. 와, 무슨 수가 생기요? 단단히 좋은 수가 생기네. 오랜만에 장주사 덕에 술 한잔 얻어먹어 보게 되납다. 이제 수 생기거든. 아예 내 모가지 잊지 마소. 예? 형보는 행아가 나가기를 기다려 소근소근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세 군데서 3,000원씩 한 10,000원가량만 뽑아내면 일은 되는데 10,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그놈 10,000원을 가지고서 나하고 둘이 서울로 가자고. 자네 혼자 가기가 적적하거들랑 저에. 뭐라고? 아따, 지레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요. 그렇게 서울로 가서 자네는 뭔가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란 말이야. 3년 아니면 길어야 4년 정도만. 공금횡령으로 도망갔다가 안 잡히는 놈 못 봤네. 그야 좋아하긴 나름이지. 조심을 안 하니까 잡히지. 죽은 듯이 들어앉아만 있으면 10년 가도 일 없어요. 태수는 말없이 혼자서 고개만 가로젓는다. 그는 잡히고 안 잡히고 간에 하루 이틀도 아니오 3, 4년을 그처럼 답답하게 처박혀서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일이다.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서 즐겁게 노는 것이 그런 생활이 아니고는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이 탄로나는 마당에 이르러서도 자살로서 건너 가기를 피하려고 각오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 모르고 형보는 연신 자기의 계획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아니 말고 한 3년 그렇게 참고 있으면 그동안 나는 그 돈 10,000원을 가지고 앉아서 돈 장사를 한단 말이야. 응? 돈 장사. 당자수표 할인해주는 건 말인데 자세한 것은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10,000원을 가지고 종로 바닥에 앉아서 재빠르게만 날뛰면 3, 4년 안에 4, 5만원쯤은 넉넉히 잡을 수 있네. 허황한 소리 말게. 이건 속도 모르고 이래. 해만 보아요. 아, 그래서 한 4, 5만원만 잡히거든. 그때는 자네가 횡령한 본전 13,000원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 돈을 가져왔으니 용서해 주시오 한단 말이야.
비는 장소 못 뺄 수 없다고 그렇게 돈을 물어내놓고 빌면 징역은 면할 거고 다시 장사하면 되잖아. 어때? 그리고 나서는 그 돈 나머지로 자네하고 나하고 글쎄 그것도 자네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니 고맙기는 고마워.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 보세. 자네가 그렇게 내 속을 알아주니 말이지. 그게 나에게도 여간 위태한 일이 아닐세. 잘못하다간 나도 콩밥 아닌가? 그러나 형벌 태수를 위해서 그런다는 건 생판 입에 발린 소리요. 또 그렇게 10,000원을 빼준데도 지금 얘기한 대로 행할 인간은 아니다. 형보가 늘 2가지 엉뚱한 계획을 품고 지낸다. 그는 자기가 누구 등골을 쳐서든지 좌우간 군산을 떠나 북쪽의 국경을 벗어날 그 시간 동안만 우사할 돈이 돈 10,000원이고 2~3만원이고 쌍말로 왕후가 망건 사러 가는 돈이라도 덮어놓고 들고 뛸 작정이다. 뛰어서는 북경으로 가서 당대 세월 좋은 금제품 밀수를 해먹던지 훨씬 더 내려앉아 상해로 가서 계집장사나 술장사 2가지를 해먹던지 하는 계획이다. 또 한 가지는 그처럼 형무소가 덜미를 쫓아다니는 위태한 것이 아니라 썩 합법적인 수단으로 눈치를 보아 어수룩한 미두 손님 하나를 친하든지 엎어 삼든지 해서 기회를 보아 쌀 한 500석이고 1,000석이고 붙여달라고 한다. 아직도 미두장 인심이란 어수룩한 데가 있어서 그게 항상 그럴 수 없으란 법은 없. 그렇게 쌀을 붙여주면 그놈을 시세를 보아가면서 눈치 빠르게 요리조리 대작거린다. 만일 운이 트이기만 하면 한 1~2년 그렇게 주무는 동안에 한 5~6천원 만들기는 그다지 어려운 노릇이 아니다. 그놈이 그렇게 2~3년 내 5~6천 되거들랑 그때는 미두장에서 손을 싹싹 씻고 서울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그놈을 미천 삼아 100~200원, 200~300원, 기껏해야 400원짜리로 이렇게 잔머리만 골라 수표 할인을 떼어 먹는다. 이것도 착실히만 하면 한 10년 후에 가서 몇만 원을 잡을 수가 있다. 몇만 원을 가졌으면 좋기 평생이다. 만일 미두장에서만 어물어물하고 있다가는 한 푼도 못 잡고 근처에 수두룩한 하박군 신세가 되기 알맞다. 이렇게 그는 출기사답지 않게 영남 주머니를 찬다는 2가지 계획을 품고서 늘 기회를 엿보던 차에 언덕이 다 틀린 게 태수의 일이다. 그는 태수가 만일 말을 들어서 돈을 10,000원을 돌려 빼만 주면 태수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저 혼자서 돈을 주고 북경이나 상해 등지로 내뺄 셈이다. 둘은 시무룩하게 앉았는데 행화가 얼굴을 닦으면서 방으로 들어온다. 천냥만냥 다 했소? 다 했다네. 어쩜 밋한 게 술 얻어먹을 것 같지 않다. 행화는 경대 앞에 앉아 단장을 시작한다. 그런데 여보게 이 사람 저것은 어떻게 할 건가? 쌀 붙인 것 말이다. 내버려 두지 뭐. 태수는 담배만 피우고 앉았다가 겨우 봉했던 입같이 떨어진다. 내버려 두다니 5~60원은 돈 아닌가? 그러나 그러려면 차라리 날 주게. 잘 되작거려서 담배값이나 뜯어쓰게. 제발 그러게 그려. 태수는 성가신 듯이 승낙한다. 그는 기름직하게 꼬리를 물려놓고서 그냥 끊어버리고도 싶고 그런 것을 형보가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조르는 게 그만 머리살이 아프게 귀찮았다. 그러나 태수나 형보는 그 끄트머리가 그 이튿날부터 흙에 조화를 부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고마워. 형벌은 태수의 승낙을 받고 싱글벙글 좋아한다. 어쩌면 내일로 닥쳐오는 그 쌀 1,000석의 운명을 미리 짐작하고서 좋아하는 듯이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름이란 도깨비 살림이라지만 그놈이 바로 다음날 가서 형보가 미쳐 끊을 겨를도 없이 한몫 20정이 툭 올라간 것이다. 그것을 기회 좋다고 잡아 끊었다가 그놈을 미천 삼아 다시 쌀을 몇백 석 붙여놓고 요리조리 대작거려서 반년 후에는 돈 1,000원이나 잡은 것이며 다시 1년 남짓해서는 형보의 포부대로 5, 6천원의 미천을 장만한 것이며 이러한 것은 태수는 물론 형보도 그 당장에야 상상도 못했었다. 형보는 그 이튿날 당장 시세가 그처럼 20전이나 올라서 우선 외공 가까운 이익을 보았고 그 뒤로도 부엉이 살림같이 차차로 늘어간다는 걸 숨겨버렸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그날이 밝는 그 다음부터의 일이지 당장의 형보가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젠장 세상은 여간장이요 생애는 방한지라. 형보는 호응하고 일어나 쭈그리고 앉으면서 위두꾼들이 좋은 때고 언짢을 때고 두루 쓰는 이 타령을 한바탕 내다가 갑자기 아차 내가 깜빡 잊었군. 축 처진 조끼 호주머니에서 근육한 봉투 하나를 꺼내어 태수에게로 던진다. 아까 은행에서 찾아온 돈 200원이다. 거기 그대로 다 있네. 실상 잊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저에게 두고 눈치를 보아 몇십 원 꺼낸 뒤에 태수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미두꼬리를 얻어 가졌으니 이 돈에까지 손을 댈 염치는 없었다. 태수는 형보가 미리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두었다가 주는 게 오히려 이상했으나 말없이 받아 봉투를 찢는다. 형보의 몫으로 기생 하나를 더 불러서 네 남녀가 탄 자동차는 길에 먼지를 하나가득 풍기면서 공원 밑 터널을 빠져 구리촌 앞을 달린다. 오른편으로는 바다에 가까운 하구의 벅찬 강물에 돛담배가 떠있고 강 건너 충청도 연산의 봉우리 너머로는 5월의 창공이 맑게 기울어져 있다. 곱게 내리는 햇볕에 강우에 배들이고 들판에 사람들이고 모두 움직이건만 조는 것 같다. 태수는 그러한 풍광보다는 이 길이 공덕묘지로 가는 길이니라 생각하면 나도 오래되지 않아 죽어서 시체만 연구차에 실려 이 길을 달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빈 연구차만이 이 길을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메어왔다. 그러나 그 슬픔에는 더불어 죽고 더불어 묻히고 더불어 돌아오지 못하면 즐겁다는 기쁨이 없지도 않았다. 태수는 술을 많이 먹느라고 먹었어도 취하지 않고 몸만 물먹은 솜처럼 피로했고 정신은 끝끝내 촐랑촐랑했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계복동옥이 행아집 앞에서 행아와 갈렸다. 행아는 기왕 늦었으니 제 집으로 들어가자고 보냈고 태수도 그러고 싶었으나 좋게 물리쳤다. 너무 여러 날 바깥잠만 자고 제 방을 비웃어서는 안 될 의무가 한 가지 있었다. 태수는 바깥 준 갑사풀이 한 짬봉이 차라리 첩의 집에 가지 않고 큰 집에서 자고 있기나 했으면 되려 다행이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어둔 대문을 살그머니 여닫고 마당을 무사히 지나서 뜰 아랫방인 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겨우 양복 저고리를 벗었을 때 신발 끄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면서 안주인 김씨가 눈이 셀쭉해서 말없이 들어서더니 다짜고짜 와락 달려들어 태수의 팔을 덥석 물고 늘어진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